이야기의 주인공은 평범한 프로그래머인 스즈키입니다. 모든 직업의 왕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찬란한 영광이라는 네 글자를 맛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찬란한 영광을 맛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그도 자본주의에 몸을 팔아 일요일에도 일해야만 합니다. 일요일에도 새로운 동료가 압박을 견디지 못해 휴가를 요청했고, 그래서 스즈키가 그 사람이 남긴 모든 일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또 다른 동료가 갑자기 다가와 고객의 피드백을 전했습니다. 고객의 피드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대전 게임을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플레이어를 끌어들이기 위해 매우 어렵게 만들기로 요청했어요. 스즈키는 정말 욕하고 싶었지만 침착하게 해결책을 제안했어요. 캐릭터 생성 후 플레이어들은 맵 스캔 아이템과 함께 3개의 폭탄을 받게 되어 주변의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었어요.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고 지역을 클리어하면 희귀 업적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죠. 그 아이디어는 꽤 괜찮았기 때문에 이어 뚱뚱한 동료는 스즈키에게 변경을 하라고 했어요. 그에 따라 하지만 스즈키는 모바일 게임의 버그를 고치는 중이었기 때문에 동료에게 요청했어요. 클라이언트와 마가미를 다시 협상하라고. 점심시간에 스즈키가 식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울음소리를 들었다. 작은 소녀의 울음이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자 그는 다가가서 물어보기로 했다. 그 소녀가 길을 잃은 것 같았고 스즈키는 그녀를 경찰서로 데려가려고 했다. 경찰서로? 그런데 그녀를 데려가려던 찰나 소녀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났고 스즈키는 이 상황에 매우 기뻤다. 하지만 그를 더 행복하게 만든 것은 소녀의 어머니가 그를 레즈비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가 회사로 돌아갔을 때 스즈키는 다시 게임 버그 수정에 몰두했다. 저녁까지. 한편 그의 동료는 연속으로 3일 동안 회사에 있었던 후에 집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미 29세이고 아직 여자친구도 없는 스즈키는 회사에 남아 자신을 자본주의에 팔아버리고 싶어 했다. 3일이 더 지나고 스즈키의 눈은 판다와 다를 바 없었다. 모든 것이 거의 완성된 듯 보일 때 그는 갑자기 보고를 받았다. 게임 테스트 팀으로부터. 그가 다루던 게임 저장소에 버그가 발생했으며 더욱이 수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아이템 복제 버그라는 것이었다. 그 버그와 씨름하던 중 스즈키는 갑자기 그의 통통한 동료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내용은 클라이언트가 다른 게임의 저장 용량 제한을 없애고 싶다는 것이었다. 짜증이 났지만 그는 할당된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분노를 삼켜야 했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였다. 마침내 많은 노력 끝에 스즈키는 마가미를 맞출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30시간 연속 작업 후에 낮잠을 자기로 결심했다. 잠이 들자마자 스즈키는 완전히 낯선 장소에 있음을 깨달았다. 분명 지구가 아니었다. 휴대폰에 신호가 없었고 그의 모습은 고등학교 시절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그는 이 세계의 배경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그가 지난 시간 동안 디버깅했던 두 게임이 섞인 것과 매우 비슷했다. 며칠 동안, 그리고 사토라는 이름조차도 그가 자주 사용하던 게임, 내 이름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게임 테스트를 위해 몇 분 후 그는 수많은 발자국 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들었다. 스킬을 확인한 스즈키는 메터 샤워를 3번과 한 개의 지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스캔. 이 모든 것은 신입 플레이어를 돕기 위한 그의 아이디어였다. 지도를 스캔한 후 스즈키는 모든 점이 빨간색으로 변한 것을 깨달았고 그것들이 적은 모두 300명으로 모두 레벨 50이었고 그는 겨우 레벨 1이었다. 그래서 그는 싸우는 대신 숨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적들은 여전히 그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어 피해를 입혔다. 그로 인해 자신이 정말 꿈을 꾸고 있는지 의심하게 되었다.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스즈키는 유성우를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게임 버그인 것 같았다. 남은 2번의 시도도 사용해 보았지만 결과는 처음과 같았다. 처음과 같았다. 그러나 절망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수백 개의 유성이 우르르 쏟아져 내리며 뱀 같은 병사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한편 스즈키는 그들을 물리치며 많은 경험치를 얻고 있었다. 유성우가 끝났을 때 스즈키 주변은 모두 황폐해졌다. 하지만 한 명의 생존한 병사가 있었는데 그는 충돌 지역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병사는 스즈키에게 검을 던져서 정정당당하게 싸우려 했다. 그의 의도는 공정한 싸움이었다. 당연히 스즈키는 검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압도당했다. 다행히도 그 병사는 이전 유성우 이후로 피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고 스즈키는 모래와 검을 던져서 성공적으로 뱀 같은 병사의 목숨을 끊었다.
그 사건을 겪은 후 스즈키는 그것이 잔인하다고 느꼈다. 비록 그것이 무자비하더라도 그냥 꿈이었어. 그래서 그는 이곳에서 로그아웃하려 했지만 실패했어. 운 좋게도 그는 자기 치유 스킬을 배워서 이전에 생긴 상처들이 사라졌어. 게다가 스즈키의 레벨이 이제 300심으로 치솟았고 모든 능력치가 최대치에 도달했으며 그는 그냥 활성화해서 별다른 준비 없이 별똥별 폭풍 스킬을 다시 사용할 수 있었어. 하지만 너무 많은 만화를 소모할까봐 두려워서 다시 시험해봤어. 그 결과 화력과 사거리가 엄청났지만 그는 멀리서 사용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 결과는 매우 강력했어. 운 좋게도 스즈키의 레벨이 올라가면서 체력도 함께 늘었어요. 폭발로 인한 충격파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이 기술을 계속 사용하면 악당이 될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끄고 위급 상황에서만 활성화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인벤토리를 확인하던 중 물 주머니를 봤어요. 길을 꺼내서 맛을 봤더니 물이 맛있었고 주머니의 물은 용량이 무한한 것 같았어요. 또 이전에 도마뱀 같은 생물을 처치해서 많은 돈도 벌었어요. 스즈키는 계속 인벤토리를 확인하다가 망토를 발견했고 그것을 입었어요. 저녁이 되자 전투 기술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며 더 이상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같은 어려운 상황을 다시는 겪지 않기로 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스즈키는 지도에 표시된 장소로 향하기로 결정했다. 그곳은 병사의 요새였다. 그는 산을 넘고 수많은 숲을 지나 계속 걸었다. 며칠 동안 이 과정을 반복한 끝에 스즈키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지도를 펼쳐 확인하던 중 그는 우연히 근처에 100명 이상의 병사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너머에는 와이번 한 마리도 눈에 띄었다. 더 잘 보기 위해 점프하기로 했지만 와이번이 뜻밖에도 그를 향해 날아와 충돌했다. 그와 부딪힌 것이다. 하지만 넘어졌을 때도 그의 레벨이 너무 높아서 다치지 않았어요. 그 후 스즈키는 돌을 하나 집어들고 와이번에게 던져서 날개에 구멍을 냈어요. 고통에 몸부림치는 와이번은 도망쳤지만 의도치 않게 앞서 만난 병사들을 향해 달려갔어요.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한 스즈키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쫓아갔어요. 그러자 결국 양쪽이 마주쳤고 병사들은 지금 와이번을 무찌르기 위해 협력하고 있었어요. 스즈키는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번역 기술을 업그레이드했고 그 덕분에 지휘관이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모든 병사들에게. 비록 잘 협력했지만 그들의 화살은 와이번의 비늘을 뚫지 못했다. 그들은 와이번을 쓰러뜨려 피해를 입혔지만 와이번은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다. 지휘관은 그 후 예나라는 소녀에게 와이번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법은 되돌아와 그녀를 날려버렸다. 이 모습을 본 스즈키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용감한 행동으로 그녀를 구했다. 그녀를 깨어난 예나는 자신이 매우 높은 곳에 있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했다. 이 모습을 본 스즈키는 즉시 매우 높이 뛰어올라 그곳을 떠났고 그것이 그녀를 놀라게 했다. 더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 예나는 스즈키에게 감사의 인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을 보고 스즈키는 만약 고등학교 때였다면 즉시 그녀에게 빠졌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 후 그는 자신을 사토라고 소개했고 예나는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아직 싱글임을 의도적으로 강조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갑자기 화살이 사토의 얼굴을 스쳤다. 그 화살을 쏜 사람은 그녀를 납치했다고 생각한 예나의 팀원이었다. 예나가 진정하라고 말하자 사토는 마침내 설명할 기회를 얻었다. 그가 상인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소지품이 거의 없어서 그 정체에 대해 여전히 의심스러워했다. 소지품이. 이 말을 듣고 사토는 자신의 마차가 아까 유성우 때문에 도망쳤다고 계속 자랑했다. 라고? 하지만 그 소녀들은 여전히 그를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실이라면 그는 반대 방향으로 달렸어야 했기 때문이다. 반대 방향으로 달렸어야 했다. 그 순간 사토는 자신이 아버지의 은인 무덤을 방문 중이며 그 무덤은 군인의 요새에 있다고 설명했다. 가는 길에 유성우를 만났고 마차를 따라잡으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마차를 따라잡으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녀들은 여전히 그를 믿지 않고 사택에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서류를 마차 위코트에 두고 왔다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속임수와 설득력 덕분에 그들은 그 진술 이후로 그를 더 이상 신문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결국 사토가 새 서류를 만들기 위해 도시로 통과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멀리서 병사들이 와이번 시체에서 전리품을 수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와이번의 시체였습니다. 옌에 따르면 그들의 가죽으로 만든 갑옷과 망토는 매우 질겨서 아주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날아다니는 도마뱀의 고기는 맛이 끔찍했습니다. 서부 지역 사람들과 노예들만이 견딜 수 있었다. 이 시점에서 할 일이 더 없어진 사토는 기회를 이용해 점검을 했다. 살루시의 인구를 파악함으로써 80%가 인구의 80%는 민간인이었고 나머지 20%는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엘프와 악마도 있었습니다. 사토가 점검을 마치자마자 그들은 마침내 도시를 모두 볼 수 있었다. 예나가 그 젊은 남자에게 그곳에 계획이 있냐고 묻자 그는 말했어요. 먼저 방을 빌리려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금발의 여검사는 그를 손님에게 소개했다. 제드라는 집입니다. 도시에 들어간 후 예나는 먼저 보고해야 하니 먼저 떠나달라고 했다. 하지만 작별 인사 전에 사토를 찾아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에게 이노나는 나중에 그 젊은 남자를 데리고 새 서류를 받으러 갔다. 이 절차에서 담당자는 사택에 마법의 돌에 손을 대라고 했다. 그가 큰 목소리로 이름을 말하자 스캔 과정이 시작되었다. 젊은 남자가 이름을 외치자마자 사토의 상태창이 나타났다. 물론 그는 여전히 주인공이었고 마스터로 위장한 상태였지만 왜냐하면 정보에 따르면 아직 레벨 1이었다. 담당자는 사토가 성인이라는 사실에 꽤 놀랐다. 왜냐하면 그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그는 더 어려졌을 거예요. 이 사실에 사토는 놀랐어요. 여기서는 15살이 성인으로 여겨졌거든요. 허가를 받기 위해 사토는 은화 1개만 내면 되었고 상인 세금도 면제됐어요. 왜냐하면 그는 야나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경찰관은 사택의 비자처럼 작용하는 도장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 10일 동안만 유효했어요. 더 오래 머무르려면 이 사무소나 시내 중심의 시청에서 갱신해야 했어요. 그랬어요? 만약 만료된 비자로 군인들에게 잡히면 은화를 벌금으로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노예가 되어야 했어요. 이노나가 사토를 게스트하우스 간판이 보이는 곳까지 데려다준 후 그녀는 작별 인사를 했다. 게스트하우스로 가는 길에 사토는 주변의 모든 것에 매우 신이 났다. 잠시 후 가슴이 풍만한 어린 소녀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가 이곳에 처음 온 것을 알고 온갖 방법으로 사토를 자신의 게스트하우스로 끌어가려 했다. 여기 그의 평가 능력을 통해 그녀가 겨우 13살임을 알았다. 성숙한 외모에 비해 놀라운 일이었다. 우연히도 그녀가 데려간 게스트하우스는 이노나가 소개한 곳과 같았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은 다소 통통한 여성으로 그 소녀의 어머니이기도 했다. 사퇴에 따르면 15에서 20kg 정도 감량하면 분명히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했어요. 아름다워질 거라고요. 짐이 없다고 설명한 후 주인은 그에게 큰 동전 하나만 내면 묵을 수 있다고 했어요. 또 손님이 카운터에서 식사하면 무료로 한 접시를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료로 한 접시를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사토는 즉시 동의했고 10일 동안 머무를 계획이었어요. 그는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주인에게 물었어요. 며칠 동안 별로 먹은 게 없었거든요. 그는 며칠 동안 별로 먹은 게 없었거든요. 식사 시간이 지난 탓에 게스트하우스에는 예전부터 남아있던 케이크 몇 조각만 있었어요. 그래서 사토는 어쩔 수 없이 그것으로 만족해야 했어요. 그 후 주인은 마색에 어리석은 상인들의 방을 청소하라고 부탁했다. 그 아침부터 그들을 바보라고 부른 것에 놀란 사토는 이유를 물었다. 모사에 따르면 유성우가 떨어질 때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마왕이 계곡의 용들에게 선전포고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사토는 이 세상에 악마가 있을 줄은 몰랐기 때문에 놀랐다. 주님, 여관 주인은 영웅이 그를 물리친 지 70년이 지났고 그가 부활했다는 소식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사는 마왕이 부활할 가능성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부은 그는 미로 도시를 먼저 공격할 것이었는데 그곳은 그들이 현재 있는 곳에서 먼 곳이었다. 위치였다. 살루시에서는 와이번이 더 큰 걱정거리였다. 모사가 그 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토는 용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용들이 대부분 잠을 자며 거의 나오지 않고 인간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2년 전이라고 말했다. 모사가 태어나기 훨씬 전 검은 용이 도시를 공격해 큰 피해를 입혔다. 손상이었다. 사토는 사상자가 있었는지 물으려 했지만 갑자기 다른 손님들이 찾아왔다. 였다. 그래서 그는 대화를 잠시 멈추고 케이크를 즐겨야 했다. 그 순간 마사가 나타나 케이크에 피클을 섞으면 더 맛있을 거라고 제안했다. 피클과 섞으면 더 맛있을 거라고. 한가한 틈을 타 사토는 기성복을 살 수 있는 곳에 대해 물었다. 기성복을 살 수 있는 곳에 대해 물었다. 마사는 유명한 재단사 몇 곳을 열정적으로 추천했다. 사토가 듣고 있는 동안 그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사도 한가했기에 그에게 길을 안내하겠다고 자원했다. 그들이 느긋하게 걷고 있을 때 사토는 갑자기 어린 소녀가 단지 노예라는 이유로
심하게 학대받고 아무도 그녀를 만지려 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사토는 더 이상 학대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개입하기로 결심했다. 개입했다. 그곳 남자는 그 소녀가 사토의 노예라고 생각하고 그를 붙잡아 서쪽 구역에 묶어두라고 말했다. 사토는 그런 다음 어린 노예들을 위해 나무 통나무 몇 개를 정성스럽게 묶었다. 다른 노예들은 그의 친절에 놀랐고 떠나기 전에 감사의 뜻을 잊지 않았다. 감사의 뜻을 전했다. 마사도 사토가 노예들을 잘 대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녀에 따르면 여기서는 노예들이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많은 사냥꾼과 농부들이 그들 때문에 죽었기 때문이었다. 물건을 팔러 도시로 왔지만 사토는 그것이 도둑과 강도들의 짓일 수도 있다고 제안했어요. 그 후 마사타는 사토를 도시의 여러 곳으로 안내했고 그는 심지어 여러 가판대를 방문하며 협상 기술도 배웠어요. 이는 마사타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죠. 마사타에게 감사의 의미로 사토는 그녀에게 머리핀을 선물했어요. 계속 걷던 중 그들은 용 마스크를 파는 가판대에 들렀어요. 이 마스크는 수학 축제 때 평화를 기원하며 지역 사람들이 썼어요. 마스크 외에도 가판대에서는 영웅의 검은 가발도 팔았고 다른 색깔들은 영웅의 팀원이나 공주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결국 사토는 유혹에 이끌려 두 가지 모두 구입했다. 산책하던 중 사토는 마차에 탄 노예 소녀에게 끌렸다. 그녀는 겨우 11살이었지만 레벨 3에 도달했고 두 개의 칭호도 가지고 있었다. 추방된 마녀와 미친 공주. 돌아오자 사토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윤희라는 소녀를 만났다. 그녀를 인사한 후 근처에 목욕탕이 있는지 물었고 마사라는 그녀에게 도시에는 공중 목욕탕이 있지만 평민들은 이용할 수 없다고 알려줬다. 그렇다. 보통은 게스트하우스 뒤에 있는 우물가에서 목욕한다. 그건 제쳐두고 저녁 시간이 되어 사토는 마사토가 추천한 요리를 먹기로 했다. 추천받은 요리였다. 각 요리는 맛있었고 그는 그 맛에 반해 추가 콤보를 주문했다. 그 맛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방으로 돌아온 후 사토는 자신이 경험한 일을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여기서의 이야기가 자신이 프로그래밍한 게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맞지 않았다. 그냥 꿈치고는 너무 이상했다. 게임 같았지만 사토는 로그아웃하거나 저장할 수 없었고 그래서 직접 나가서 더 조사하기로 했다. 스스로 모험을 떠나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현재 계획은 이 세상의 여러 곳을 탐험하는 것이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부차적인 목표였다. 그는 더 많이 탐험할수록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탐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렇게 믿었다. 다음날 아침 마사타는 갑자기 그의 문을 두드리며 아래에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혼란스러워하며 내려갔다. 내려가서 확인하던 중 그는 예나를 보았다. 그녀는 그날 할 일이 없어서 그를 데리고 시내 구경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토는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초대를 받아들였어요. 그 후 예나는 사토를 데리고 페이스트리를 사러 갔고 그는 멋지게 계산했어요. 이로 인해 예나는 꽤 당황했어요. 그녀는 그날 전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갚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택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예나가 아까 도시를 안내해 준 것도 있어서요. 그 페이스트리 외에도 그들은 여러 곳을 방문하며 다양한 종류의 페이스트리를 맛보았어요. 그 중에는 용의 날개 튀김이라는 요리도 있었는데 사실은 박쥐 날개였어요. 예나가 집어 들려고 할 때 한 소년이 우연히 그녀와 부딪혀 헤쳤어요. 그녀가 어머니에게 빌린 블라우스에 얼룩이 생겼어요. 그 순간 한 소녀가 나타나 마법으로 얼룩을 지우겠다고 제안했어요. 다른 선택이 없던 그들은 그녀의 도움에 의지해야 했어요. 골목에 들어서자 소녀는 물마법을 써서 얼룩을 지웠어요. 이로써 예나의 블라우스뿐만 아니라 우연히 사토의 안경도 씻겼어요. 바람 마법의 도움으로 예나의 블라우스가 말랐을 때 사토는 용기를 내어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골목을 나서며 사토는 예나에게 주문을 외우는 방법을 물었고 그녀의 말을 듣고는 랩처럼 들린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나야는 겨우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마법 공부를 시작했으며 그녀의 부모님이 마법사가 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마법의 역사를 다룬 만화책을 읽게 하면서 예나는 이런 성장 환경을 즐겼고 언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다. 언젠가? 사택에 왜 마법을 공부했느냐고 묻자 그는 하숙집에 욕실이 없어서 야외에서 목욕하는 대신 마법을 쓰고 싶었다고 답했다. 예나는 그런 이유를 처음 듣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를 웃게 만든 덕분에 사토는 광대라는 별명을 얻었고
그녀의 비행 꿈을 존경한다며 신사로서 칭찬도 받았다. 잠시 거닐다가 그들은 외상치료 연고를 파는 가판대 앞에 멈췄고 사토는 하숙집 주인을 위해 연고를 사기로 했다. 그에게 매우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었다. 구매 후 예나는 사택에 다른 가고 싶은 곳이 있는지 물었고 그는 꼭대기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예나는 그를 성벽 위로 안내해 바람을 쐬고 도시 정형을 위해서 감상하게 했다. 그 순간 사토는 멀리서 거대한 풍차를 발견했다. 예나는 와이번이 공격하면 그것이 동력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토가 관심을 보이자 예나는 그곳에 데려가겠다고 제안했다. 풍차로 가는 길에 그들은 먼저 사원을 방문하기로 했다. 안에서는 영웅과 마왕의 전투를 그린 그림을 보았다. 예나는 성검을 영웅이 들면 파란 빛을 발한다고 말했다. 사토는 궁금해서 다른 사람이 들면 빛이 날지 물었다. 예나는 성검이 그 사람을 인정하면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성검이 갑자기 오나라는 수녀가 나타나 성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페론 여신의 부름에 응하는 영웅만이 마왕에 맞설 수 있다고 말했다. 오나의 말 후에 그녀는 친구인 예나가 사토와 사귀는지 물었다. 이 말에 예나는 몹시 당황하며 설명하려 애썼다. 당황한 상태였다. 풍차로 가는 길을 서두르기 위해 그들은 마차를 빌렸다. 하지만 길에 있던 바위 때문에 바퀴가 걸려 예나가 사토 위로 넘어졌는데 이는 삼촌이 둘 사이에 친밀감을 키우기 위해 일부러 벌인 일이었다. 그랬다. 그 후 예나는 사택의 도시 방어 시스템을 소개했다. 각 탑에는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마법 대포가 있었지만 하나는 2년 전 용에게 파괴된 상태였다. 다행히도 작은 용이어서 피해는 적었다. 40년 전과 비교하면 외성벽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다. 검은 용에게서 이 시점에서 사토는 마왕이 그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물었다. 옌에 따르면 그것은 그 생물들의 본성에 달려 있었고 가장 무서운 존재는 지성을 사용해 마족을 지배하는 마왕들이었다. 마족은 마법과 마법 도구로만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그들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한 사제가 마왕의 부하들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사제가 아진이 마족의 잔재라고 주장하자 그는 군중에게 자신들의 공덕을 쌓기 위해 그들을 벌하라고 촉구했다. 이 부당함을 지켜볼 수 없었던 예나는 이를 막기 위해 달려갔다. 한편 사토는 평가 기술을 사용하여 아진 소녀들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사제의 노예가 아니라 앉아서 지켜보는 쥐 같은 남자에게 속해 있었다. 멀리서 게다가 그의 공범들은 군중 속에 섞여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고 아진 소녀들을 보호하는 동안 사토는 조용히 각 부하들을 제압했다. 하나씩. 바로 그 순간 다른 사찰의 사제가 나타나 예나를 방어하며 양측 간의 언쟁이 격화되었다. 주모자가 자신이 만든 드라마를 즐기는 동안 사토가 갑자기 나타나 그 남자가 반응하기도 전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다. 배가 아프다. 사토는 그 배우자를 군중 앞에 데려와 그의 계획을 폭로했다. 이 남자는 노예를 빌려주고 평범한 돌이 신성하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다. 그는 사기를 치려 했다. 군중이 그가 악마 부족의 일원인지 추측하는 동안 결국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것이 사실임이 밝혀졌다. 사토는 도착하자마자 도시에서 악마 부족의 일원을 감지했던 것을 기억했다. 모든 시민들이 도망쳤지만 3명의 아인들은 움직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인의 명령 없이 행동하면 목걸이에 목이 졸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움직일 수 없었다. 그들의 주인이 악마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이 제한에 얽매이지 않았다. 기회를 틈타 사토는 즉시 그들을 통제해서 해방시켰다. 악마는 갑자기 어둠의 마법을 시전했고 예나가 병사들을 이끌고 사토를 돕기 위해 왔을 때 그들도 의도치 않게 함께 끌려 들어갔다. 의식을 되찾은 후 사토는 3명의 아진과 함께 동굴에 있었고 한쪽 눈이 먼 괴물이 두려움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사토 일행을 찢어놓을 괴물을 만들어내며 그들에게 심어질 두려움을 즐기겠다고 주장했다. 악마가 떠난 후 사토는 세 소녀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이름이 없던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사토는 고양이 같은 소녀를 타막해 같은 소녀를 포차이 그리고 도마뱀 같은 소녀를 리사라고 이름 지었다. 수건과 물을 주어 몸을 씻게 하고 상처를 치료할 연고도 주자 사토는 기뻐했다. 처음에 소녀들은 이런 것을 받는 것을 망설였지만 한 번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접받은 적이 없었기에 사토가 명령이라며 강요할 때까지 그들은 받아들였다. 몸을 깨끗이 한 후 그들은 푸짐한 식사도 즐겼다. 소녀들이 배불리 먹자 사토는 상황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의 기술을 사용해 그는 쉽게 미로를 통과하는 경로를 찾았고 그 안에 이나와 병사들의 위치도 파악했다.
이상하게도 그는 앞서 본 한쪽 눈의 악마를 감지하지 못했고 이는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잠복 공격에 대한 걱정을 하게 했다. 사토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세 소녀들은 두려움을 표하며 그가 이끄는 조건으로 희생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사토는 그런 의도가 없으며 단지 길을 확인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는 그 후 리사를 향해 검을 건네며 명령이 있을 때만 싸우라고 상기시켰다. 그들이 진행하면서 포차이는 갑자기 피냄새를 맡았고 접근하자 그들은 시체를 먹어치우는 괴물을 보았다. 리사는 괴물이 정신이 팔린 틈을 타 몰래 지나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사토는 자신의 총을 사용해 저격 실력을 연습하고 향상시키기로 결정했다. 빠르게 최대 수준까지 끌어올려 효율적으로 괴물을 쓰러뜨렸다. 소녀들은 그의 무기에 놀라고 궁금해했고 사토는 그것이 마법 무기라고 설명하며 비밀로 하라고 지시했다. 사토는 쓰러뜨린 괴물의 부품으로 창을 만들었고 그것을 리세에게 건네려던 찰나 리사가 귀중한 아이템인 괴물의 핵심을 찾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치가 있으니 자신이 가지라고 제안하며 리사는 자신이 받은 검을 건넸다. 타마에게. 그 후 사토는 총을 사용해 소녀들을 묶고 있던 사슬을 부수었고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랐어요. 타마와 포차이는 깜짝 놀랐어요. 사과한 후 그는 모두에게 따라오라고 하고 미로를 빠져나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꽤 많은 몬스터를 물리쳤지만 소녀들의 레벨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그 순간 사토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탐에게 돌을 모으라고 했어요. 몬스터를 만났을 때 죽이지 않고 상처만 입히고 타마에게 돌을 던지게 하고 리세에게는 창으로 찌르라고 지시했어요. 그들이 이 행동들을 마치자마자 사토가 마지막 일격을 가해 마무리했다. 끝냈다. 그 후 그는 타마와 리세에게 몬스터의 핵을 수거하라고 남겨두고 자신과 포차이는 앞서 했던 일을 반복하러 갔다. 하지만 결과는 그 소녀가 돌을 던진 후 공황 상태로 도망쳤다. 그리고 그것을 끝내자마자 사토는 그녀를 따라 다른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갔다. 진정하자마자 포차이는 즉시 사택에 사과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도망간 것에 화내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가 계속 그렇게 공황 상태에 빠지면 죽을까봐 두려웠다. 그 후 그들은 여러 번 같은 전략을 반복했다. 그리고 잠시 후 타마와 포차이는 레벨 9에 도달했고 리사는 레벨 6에 도달했다. 사토는 3명 모두 지쳐있다는 것을 알고 쉬라고 말하며 음식을 나눠줘서 빨리 기력을 회복하게 했다. 그 후 젊은 남자는 편히 쉬라고 말했다. 하지만 리사는 거절했고 사토는 명령조로 그녀에게 자라고 말하며 그는 깨어있어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쉬고 난 후 그들은 계속 길을 가며 더 많은 몬스터를 물리쳤다. 가는 길에 오래된 집을 발견했고 필요한 것을 모으기 위해 들어갔다. 보급품. 얼마 지나지 않아 세 소녀는 혼자 힘으로 괴물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 승리 덕분에 그들은 맛있는 구운 개구리 요리를 즐겼다. 배불리 먹은 후 세 소녀는 함께 목욕하러 갔다. 목욕 후에는 힘을 회복하기 위해 계속 잠을 잤다. 여정을 재개했을 때 갑자기 레벨 챔 슬라임과 마주쳤다. 이를 본 사토는 파이어볼로 물리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때 리사가 슬라임의 핵을 노려 물리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에 이어 타마는 슬라임 뒤 벽이 매우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사토가 확인했을 때 벽 뒤에 통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확인을 마친 순간 갑자기 레벨 40 늑대가 나타나 즉시 가장 가까이 있던 사택에 덤벼들었다. 사토는 재빨리 벽 뒤에 있던 함정을 이용해 늑대를 떨어뜨렸다. 그들이 길을 계속 가던 중 살아있는 생명체가 들어있는 3개의 거미고치를 보았다. 사토는 소녀들에게 갇힌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지시했다. 첫 번째 사람은 사택에 구해준 대가를 약속한 귀족이었다. 두 번째 사람은 노예상인이었고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이전에 포차이를 꾸짖었던 젊은 남자였다. 그는 소녀가 자신을 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녀에게 칼을 건네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본 사토는 포차이에게 물러나서 그 젊은 남자를 무시하라고 말했다. 그의 고함에 짜증이 난 귀족은 거미 괴물이 돌아오기 전에 그 자리에서 그를 구워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조금 더 나아간 후 두 소녀는 갑자기 앞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사토는 즉시 세 소녀에게 자신 바로 뒤에 바짝 붙으라고 지시하며 싸우고 있는 이들을 돕도록 이끌었다. 하지만 젊은 남자 소마루는 사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대신 자신을 증명하려 했다. 그 결과 그는 슬라임 같은 하급 마물을 물리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지만 그는 두 소녀에게 굴욕적으로 구출당하기도 했다. 사토 일행의 지원 덕분에 병사들도 상황을 다시 장악할 수 있었다.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다. 예나가 보이지 않자 사토는 그녀를 찾으러 갔고 제지당하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래서 그가 그녀를 풀어주었고 따뜻한 포옹을 받았다. 로맨틱한 순간은 우나가 끼어들면서 짧게 끝났고 악마를 물리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악마를 물리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마녀가 묻자 사토는 리사를 통해 그들의 약점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리사를 통해 예나는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언급하자 깊이 슬퍼했다. 모든 악마가 물리쳐진 후 우나는 모두의 부상을 치료했다. 예나도 리사가 광장에서 만난 야수소녀라는 사실을 알고 기운을 되찾았다. 그녀가 바로 그 소녀였다. 병사들이 철문을 뚫기를 기다리던 중 타마는 벽에 또다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 벽 뒤에는 통로가 있었고 그 통로는 사토가 이전에 늑대를 밀어 떨어뜨린 곳과 연결되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병사들은 보물 상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당황했다. 그것은 돈이나 귀중품 대신 한쪽 눈이 없는 악마가 들어있었다. 귀족들은 그를 물리치기 위해 병사들에게 주문을 시전할 시간을 벌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말을 들은 악마는 돌 마법을 사용해 방어를 뚫고 이어서 음파를 이용해 모든 병사들에게 환각을 일으켰다. 영향을 받은 병사들은 동료들을 적으로 착각했고 사토는 어쩔 수 없이 기절시켰다. 그때까지 귀족은 주문을 완성했고 악마를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효과가 없었다. 악마는 마법에 전대 저항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을 관찰한 사토는 자신만이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순간 앞서 본 늑대가 그를 찾아 문제를 일으켰다. 이 모습을 본 사토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것이 그를 통로로 밀어넣게 했다. 외딴 곳에 도착한 사토는 인벤토리에서 성검을 꺼냈다. 그 덕분에 그는 큰 노력 없이도 늑대를 쉽게 물리칠 수 있었다. 하지만 성검이 그를 인식하지 못해 사토는 사용 중에 피해를 입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검을 칼집에 넣고 성검이 자신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한편 예나와 병사들은 여전히 악마와 싸우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때 사토는 시장에서 산 가발과 가면 덕분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의 도움으로 마법사들은 악마에게 피해를 입힐 기회를 찾았다. 3명에게 야수 소녀들이 깨어났고 비록 사토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그를 냄새 맡았어요. 발견되지 않기 위해 소녀는 서둘러 적을 처치했어요.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악마는 소환 주문을 만들었어요. 사토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악마는 이를 예상하고 버티며 시간을 벌어 주인을 소환했어요. 악마에 따르면 그의 주인은 마왕의 일부였어요. 그 후후 고위 악마는 한쪽 눈의 악마를 보상하기로 결정했어요. 흡수를 통해 그와 합체하며 부하를 흡수한 후 악마의 힘은 더욱 강해졌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던 사토는 계속 성검을 사용했어요. 익숙한 검을 본 악마는 사토를 영웅으로 착각하고 계속해서 몸을 단단하게 만들어 최대한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사토는 성검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곧바로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는 운석구를 사용하려 했지만 공간이 너무 비좁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토만 싸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를 지원하려 애쓰고 있었다. 큰 피해를 주진 못했지만 그들의 마법은 여전히 효과적이었다. 이를 본 사토는 예나의 말을 떠올리고 곧바로 파이어볼 스킬을 극대화했다. 검을 제쳐두고 지팡이를 꺼내 강화된 마법을 시전했다. 사토는 악마가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마법 주문 관객들은 이것이 고급 마법으로 착각했지만 사실은 단순한 주문이었어요. 그 순간 사토는 이 세계의 진실을 떠올렸어요. 성검의 힘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건 오직 영웅뿐이었어요. 비록 사토는 성검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웅의 칭호는 없었어요. 하지만 비슷한 칭호인 신살자는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인벤토리에서 신성한 검과 힘을 합치자 그는 혼란스러워하는 도중에 악마를 성공적으로 물리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은 몰랐던 그 순간에 땅으로 돌아와 사토를 본 3마리의 야수 소녀들은 매우 기쁘네요. 하지만 사토가 군인의 질문에 답하면서 분위기가 흐려졌어요. 그들이 꼭 그의 노예는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그 일 이후 한 남자가 사택에 누군가 만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사토가 야수 소녀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자 그들은 바로 기운이 나서 좋아했어요. 그 순간 소마루라는 젊은 남자가 나타나서 야수 소녀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이전에 그녀를 차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젊은 남자가 떠난 후 예나가 갑자기 달려와 사토를 안았고 전투 후에 사토는 드디어 영웅의 칭호를 받았어요. 니도란 씨 덕분에 새 야수 소녀들은 공식적으로 사토의 노예가 되었어요. 서류 작업을 도와주는 것 외에도 니도란 씨는 몇 가지 다른 물품들을 소개하고 싶어 했다. 다른 물품들이다. 그때 초라한 쉼터에서 루루루라는 연약한 소녀가 나와 그를 맞이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리사라는 이름의 소녀였는데
그녀는 사토가 이전에 길에서 만난 소녀이기도 했다. 사토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녀가 그의 이름을 얼마나 쉽게 발음했는지였다. 의심스러운 마음에 그는 같은 문장을 두 소녀의 귀에 속삭였다. 그가 일본어로 머리에 거미가 있다고 말했을 때 반응한 사람은 아리사뿐이었다. 거미였다. 하지만 사토는 그들을 버릴 수 없어서 두 사람 모두를 선택하기로 했다. 오리사의 성격을 통해 그녀가 외향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꽤나 달라서 수줍고 연약한 루루와는 달리 사토의 노예들이 궁금했던 오리사는 자연스럽게 파차이와 탐에게 다가갔고 그들을 좋아하며 심지어 귀엽다고 칭찬했어요. 이 모습을 본 리사도 앞으로 나서서 새 멤버들을 맞이했고 사토도 그들이 노예에 대해 편견이 없다는 것에 기뻐했어요. 그들이 도시로 들어서자마자 루루의 배가 갑자기 꼬르륵 소리를 냈어요. 배고파서. 이 모습을 본 사토는 재치있게 그룹이 뭔가 먹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 말에 파차이와 타마의 눈이 반짝였으며 오리사는 사토의 친절에 감탄했어요. 노예들은 항상 검은 빵만 먹었고 기껏해야 뜨거운 수프를 조금 받았으며 리사의 무리는 하루에 한 끼만 제공받았다. 배가 고프면 꽃이나 야생풀 같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주어 배를 채웠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토는 나중에 소녀들에게 호화로운 식사를 대접했다.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펼쳐지자 그들의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모든 소녀들은 매우 예의 바르게 사토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사를 시작했다. 처음으로 좋은 음식을 맛본 파차이와 타마는 시키기 위해 입김을 불어 시키는 것을 잊었다. 아리사는 두 소녀의 귀여움에 거의 압도당할 뻔했지만 제드 호스텔의 식사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여기 음식은 사토의 입맛에 꽤 맞았다. 그와 달리 어린 노예들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었고 리사만이 견딜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이들에게 무리하지 말고 다른 요리도 시도해 보라고 조언했다. 그때 사토는 소녀들의 옷이 모두 낡은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음식을 더 주문하러 나가면서 그 기회에 새 옷도 사주기로 했다. 옷을 리사는 동행하겠다고 했지만 사토는 그녀에게 남아서 모두와 함께 먹으라고 지시했다. 함께. 쇼핑을 마친 청년은 닭꼬치구이를 파는 가판대를 보았다. 그래서 그는 리사가 그 요리를 좋아한다고 들었기에 사러 들렀다. 돌아오는 길에 사토는 갑자기 배고픈 야수인족 무리를 보고 그들에게 닭꼬치를 주기로 결심하고 나중에 리세에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토가 새 옷을 사주자 소녀들은 매우 밝아 보였다. 리사조차도 주인의 미적 감각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사토는 소녀들을 데리고 제드 여관으로 돌아갔다. 인원이 늘어나자 젊은 남자는 방을 하나 더 빌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관 주인에 따르면 그때 여관은 만실이었다. 그러나 사토를 가장 괴롭힌 것은 모두가 노예들에게 보내는 냉담한 시선이었다. 그래서 사토는 그들과 함께 캠핑하기로 결정했고 두 어린아이들은 그의 방에 머물게 되었다. 그 순간 아리사는 갑자기 말을 꺼내 주인에게 침착하라고 부탁하며 몰래 자신의 힘을 사용해 주변 사람들의 동정을 얻었다. 그녀의 말을 들은 후 그들의 태도가 변했고 여주인도 갑자기 여관의 마구간이 아직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사토는 자신의 힘으로 3명의 노예 소녀들을 위한 매트리스를 만들어주고 누군가 몰래 들어오면 소리 지르라고 지시하며 자신이 구하러 올 것이라고 했다. 그들에게 방으로 돌아왔을 때 루루는 사토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우려 했지만 젊은 남자가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소녀와 아리사가 모두 옷을 벗은 것을 보고 더욱 당황했다. 그들의 옷을? 그리고 사토가 옷을 입으라고 명령했을 때 아리사는 매우 놀랐고 루루는 주인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며 울기 시작했다. 이를 본 사토는 앞으로 나가 그녀에게 코트를 입혀주며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다시는 나중에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사토는 갑자기 영적 마법과 영적 마법 저항을 배웠다. 영적 마법에 대한 저항을.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는 아리사가 자기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억지로 그에게 키스까지 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영적 마법에 저항하지 못했다면 사토는 실수를 했을지도 모른다. 실수. 아리사는 그가 자신의 기술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아리사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는 그녀에게 마법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제 사토는 아리사가 이전에 여관 사람들에게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전에? 그래서 사용 금지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그들에게 걸린 주문도 풀라고 요청했다. 그들에게.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진한 척했다. 이 모습을 본 사토는 그녀가 모두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 신문 기술을 업그레이드했어요. 모든 것을 덕분에 사토는 처음 만났을 때 아리사가 그에게 푹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의 매끈한 검은 머리와 순수한 얼굴이 그를 남편으로 갖고 싶게 만들었죠. 그때부터 이제 사토가 그녀의 주인인 상황에서 그녀는 그가 자신을 섬기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법을 써서 그를 조종했죠. 하지만 사실 처음에 아리사는 단지 사토가 자는 모습을 몰래 보기 위해 침대에 몰래 들어가려던 것뿐이었어요. 그것뿐이었죠. 그러다 자신의 욕망을 참지 못하고 상황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 후 아리사는 자신도 사토처럼 일본인이라고, 더 정확히 말하면 인정했다. 그녀는 이곳에 환생했고 이전 삶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사토의 검은 머리카락을 보고 그녀는 그가 이곳에 소환된 영웅이라고 추측했다. 아리사는 또한 사토가 이 세계에서 만난 두 번째 일본인이라고 말했다. 세계였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루루가 아니라 사실 그녀의 먼 조상이었다. 일본에서 태어났다면 루루는 그녀의 외모 덕분에 아이돌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 사람들처럼 세상은 그녀를 매력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앞서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리사는 사택에 그가 과연 환생하거나 소환된 것이거나, 그녀에 따르면 환생은 다른 세계에서 죽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했고, 소환은 마법을 통해 강제로 이 세계로 끌려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사토는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았어요. 신을 만난 적도 없고 소환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으며 그의 레벨은 단순한 숫자일 뿐 버프도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돌아보면 사토는 자신의 별똥별 폭풍 스킬이 꽤 불균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제쳐두고 사토는 아리사가 왜 노예가 되었는지 물었어요. 하지만 작가는 이 부분을 숨겼기 때문에 나중에 밝혀질 예정이에요. 다음날 아침 마사타는 예나를 사토의 방으로 데려가 그에게 전화했는데 둘은 즉시 충격에 빠졌다. 루루가 잠자는 동안 말하는 것을 듣고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말들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한 젊은 남자가 벌거벗은 여자와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래서 예나는 비명을 지르며 사토를 변태라고 부른 후 밖으로 달려갔다. 그 순간 아리사는 그녀의 주인에게 그녀를 쫓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 말을 들은 사토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예나를 따라잡았으며 그녀의 손을 잡고 모든 오해라고 설명했다. 그녀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그 순간 사토는 자신이 그런 목적으로 노예를 산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리사가 침대에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잠든 후 몰래 올라갔기 때문이었다. 그가 잠들고 난 뒤였다. 그 후 사토는 예나의 옷차림을 칭찬하는 달콤한 말로 능숙하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좋은 패션 가게를 알고 있다며 그녀를 데려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리사는 사토가 5분도 안 돼 상황을 진정시킨 것을 칭찬해야 했다. 5분도 안 돼서였다. 이 말을 듣고 사토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그녀였기에 이 말을 톡 쳤다. 문제의 원인이었다. 모두를 불러 모으라고 한 뒤 사토는 어젯밤 이야기를 떠올렸다. 어젯밤 이야기였다. 아리사에 따르면 그녀는 한때 공주였으며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려 했어요. 이전 생애의 기억을 통해 왕국을 번영시키기 위해. 처음에는 모든 일이 순조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 와중에 나라가 약해지자 이웃 왕국이 침략했고 왕과 왕세자를 공개 처형했으며 생존자들은 신분을 잃고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악마가 나타나 성과 수도를 파괴했어요. 수도와 성을 파괴했어요. 혼란 속에서 아리사와 루루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산으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노예상에게 발견되고 말았다. 현실로 돌아와서 소녀들은 모두 모였고 몸이 좋지 않은 루루만 제외였다. 사토는 아리색에 돈가방을 주며 모두를 위해 필수품을 사오라고 말했다. 모두를 위해. 야수인족들도 그녀를 따라 소매치기와 납치범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을 대비해 사토는 아리사가 마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소녀들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사토는 안심했고 그들이 노예로 취급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다. 예나와 사토가 단둘이 있을 때 예나는 사택에 오늘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젊은 남자는 그들의 동료들을 위한 숙소를 찾을 생각이라고 대답했고 그녀가 좋아하는 사람 근처에 있고 싶어 했다. 예나는 그와 함께 가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 후 두 사람은 중개인 나티를 만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했다. 사토가 동료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나티는 범죄율이 높아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은 서부 지역을 제안했다. 하지만 사토는 한 채당 약 한 골드코인 정도의 장소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이를 듣고 나티는 몇 가지 적합한 옵션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아파트는 괜찮아 보였지만 이전 주인이 범죄자에게 암살당한 적이 있었다.
두 번째는 매춘꿀 맞은편에 있었고 세 번째는 범죄 조직의 본거지였습니다. 그 아래에 은신처가 있어 사토를 만족시킬 만한 장소를 찾지 못하자 나티는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녀의 사무실에 가서 다른 적합한 장소가 있는지 확인했어요. 기다리면서 사토가 예나에게 어디 가고 싶은지 물었고 그 말을 듣고 이거야? 나티가 새로 열린 벼룩시장에 가보자고 제안했어. 나티는 예나에게 그곳이 데이트하는 커플에게 아주 좋은 장소라고 속삭였죠. 하지만 가는 도중 그들은 쇼핑을 마치고 숙소에 물건을 보관하러 가던 동료 무리와 마주쳤어요. 쇼핑을 하고 있었고 숙소에 몇 가지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새 옷을 입은 소녀들은 매우 귀여워 보였고 우리사는 머리 스타일도 바꿨답니다. 그녀는 여기서 불길하다고 들은 보라색을 피하기 위해 색깔을 골랐다. 나중에 사토는 모두를 벼룩시장으로 이끌어야 했고 얘네게 미안하다고 했다. 예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사토는 얘네에게 보답하기 위해 귀걸이 한 쌍을 사주었다. 바로 그때 우리사가 끼어들어 자신도 뭔가 사고 싶다고 했고 사토는 각자 원하는 선물을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일행은 야외 무대로 가서 연극을 즐겼다. 그것은 로맨스 장르였는데 젊은이들의 취향에는 맞지 않았고 리사조차도 무대 주변 꼬치들을 관찰하는 데 더 집중했다. 사토가 보고 있던 연극은 평범한 마법사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제니라는 이름에 그와 라티나 공주는 매우 로맨틱한 관계였습니다. 공주의 약혼자는 질투심에 제네 가족을 죽였고 심지어 교묘하게 자신의 하인에게 젠도 죽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슬픔에 압도된 공주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자살했습니다. 모두가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절벽에 던져진 제네 시체가 부활하여 언데드로 변했습니다. 그는 악한 백작의 부하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백작을 직접 처형하려 하던 순간 성기사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젠을 죽였어. 그 후 백작의 성격이 극적으로 변했고 그는 구원받아 좋은 사람이 되었어. 사토는 화장실 가는 길에 손수건을 발견했어. 그가 그것을 돌려주러 갔을 때 주인은 그에게 그들이 연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방금 봤던 거야? 그녀에 따르면 원래 대본에서는 제니 백작에게 복수한 후 죽임을 당했지만 귀족들의 반대로 인해 내용이 바뀌었다고 해. 또한 실제 이야기에서는 여주인공이 평민으로 젊은 남자와 행복하게 사랑에 빠져 있었지만 백작에게 납치되어 강제로 결혼, 손수건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사토는 다시 모두와 재회했다. 모두와 다시 모였다. 그는 예나와 아리사가 연극을 진지하게 본 유일한 사람임을 깨달았다. 그들뿐이었다. 그들의 감정은 달랐지만 모두 라티나 공주의 공영에 공감하지는 않았다. 아리사는 공주가 검을 들고 복수하려고 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말을 듣고 예나는 반박하며 공주가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두 가문이 맺은 약혼을 깨뜨린 것이 바로 그 원인이라고 했다. 아리사는 물러서지 않고 옛날을 예로 들며 가족이 정한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 중 누구를 선택하겠느냐고 물었다. 예나는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예나는 순간적으로 멍해져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예나의 불편함을 본 사토가 나서서 아리세게 그녀에게 사과하라고 요청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하인들에게 꼬치를 사오게 하고 자신이 계산하겠다고 제안했다. 자신이 계산하겠다고 했다. 나중에 거리를 걷다가 그들은 뜻밖에도 오노나가 이끄는 무리를 마주쳤다. 그들은 방금 개미 송곳니들과 싸워 심하게 다치고 멍이 들어 있었다. 그들에 따르면 쥐 기사단 한 무리가 국경을 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때문에 개미 송곳니들이 공격해온 것 같았다. 예나가 세 팀원의 부상을 치료한 후 그들은 갑자기 비명을 들었다. 그건 타마 일행이 붙잡히는 걸 본 준이에게서 온 거였어. 거대한 개미. 그 순간 사토는 주변에 남아있는 위협이 있는지 확인했고 무리가 도시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재빨리 소녀들에게 대치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적은 수가 많았지만 레벨 3에 불과했기에 군대는 그의 도움 없이도 쉽게 처리할 수 있었다. 사실 많은 적들이 간단한 방어막조차 뚫지 못했다. 루루는 전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토는 아리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파치와 타마는 여관을 지키도록 배치됐고 사토와 리사는 전선으로 향해 군대와 함께 싸웠다. 예상대로 개미들은 예나와 그녀의 팀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고 여기에 사토와 리사의 지원까지 더해져서 몇몇만이 방어선을 뚫을 수 있었다. 하지만 뚫고 들어온 적들은 파치와 타마의 그룹에 의해 곧바로 제거되었다. 추적을 통해 사토는 일부 개미들이 나티의 사무실에 침입했음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는 리사를 그곳에 남기고 자신은 중개소로 향했다. 사무실. 도착하자마자 사토는 워해머로 내부의 개미들을 박멸했다. 하지만 나티는 계단이 아직도 개미들의 산성 잔여물로 덮여 있어서 위층에 올라올 수 없었다. 개미들의 산성 잔여물 때문이었다. 사토가 나티를 위해 계단을 덮을 무언가를 찾고 있을 때 그녀의 매니저가 나타나 도움을 주었다. 감사의 표시로 나티는 두 젊은 남자에게 키스했다. 나티는 자신의 매니저가 사실 숲의 정령이며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엘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혼란은 첫 세대 영웅들 때부터 있었는데 그들은 저렇게 긴 귀를 가진 존재들이었고 오해는 수천 년 동안 계속됐어요. 수천 년 동안 계속됐어요. 그 지역을 떠난 후 사토는 군대가 개미 시체를 처리하는 모습을 봤어요. 야나가 사토를 보자 달려오다가 어설프게 그에게 넘어졌어요. 그들은 나들이가 중단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어요. 계속하고 싶었지만 다른 약속 때문에 미루어야 했어요. 다른 약속 때문에 미루어야 했어요. 그동안 사토는 리사를 군인 한 명이 강제로 몬스터 핵을 팔라고 협박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몬스터 핵을 팔라고 강요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남자가 정부 규정을 악용하려는 것을 즉시 알아챘어요. 사기 혐의로 사토는 상인 면허증을 꺼내 그 남자에게 거래 영수증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거래 영수증입니다. 그 남자는 절도가 아니므로 그런 형식적인 절차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도둑질. 하지만 상인인 사토는 신들과 거래할 때조차도 꼼꼼함을 고집하며 신중한 거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부지런함 덕분에 사토는 그 남자가 잘못된 금액을 적은 것을 발견하고 정확한 지불을 요구했다. 추가로 받은 돈은 밤이 되자 도움이 되어 일행은 호화로운 잔치를 열 수 있었고 여관 주인이 선물한 여러 요리들로 더욱 풍성해졌다. 개미 공격 중 여관을 지켜준 파차이와 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축하 행사 중에도 루루가 아직 몸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사토는 그녀를 위해 약을 사러 나갔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미로에서 구해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고 사토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하여 그의 테이블 근처에서 여러 소녀들이 서빙하는 선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술집을 나선 후 사토는 부엉이 깃털을 발견했고 곧 골목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가 여러 수상한 인물들을 마주쳤고 재빨리 그들을 처리하기 위해 총을 뽑았습니다. 그때 그는 쫓기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아노나 일행이 언급했던 쥐 기사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노나의 그룹이 언급한 쥐 기사였다. 심하게 부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님은 사택에 먼저 공주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먼저 공주를 돌봐달라고 했다. 사토는 둘 다 나티의 집으로 데려갔지만 그녀와 매니저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문을 따기 위해 자물쇠를 열어야 했다. 소음을 듣고 그들은 아래층으로 내려와 사토를 보았고 그는 곧바로 무단 침입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자신이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그랬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니저가 자신이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매니저는 쥐 기사님을 보고도 그를 모른다고 부인했다. 사토가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이 기사님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는 작은 요정 미아라는 존재였고 매니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에 따르면 그녀의 이름은 미아였어요. 소음을 듣고 작은 소녀는 갑자기 깨어났어요. 하지만 사토를 보고 그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자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 순간 늙은 쥐 엔지니어의 상황이 악화되었어요. 이 모습을 본 네티는 달려가 사제를 불러 치료하게 하기로 했고 사토도 그와 함께 가고 싶어 했어요. 혼자 나가면 불안했기 때문이죠. 이 시간에 다음날 아리사는 사토가 블루타워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집에 젊고 아름다운 소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꾸짖었다 신선하고 싱그러운. 그는 그것을 즐기는 법을 몰랐고 대신 그의 몸은 온통 동물털 냄새가 났다. 사토는 어젯밤 루루를 위해 약을 구하러 나갔다고 설명했고 그 길에서 우연히 죽음 직전에 야수인을 구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아리사는 질투 섞인 표정을 지으며 사택에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었다. 사토가 남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황당한 추측을 하며 그녀의 주인이 펜싱을 좋아해서 그가 그녀를 건드리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순간 루루는 그들의 말다툼 소리에 깨어났다. 이를 보고 사토는 루루에게 건강을 잘 챙기라고 하며 약봉지를 건넸다. 가방을, 옷을 갈아입은 후 청년은 네티에게 갔고 그녀에 따르면 쥐 기술자는 위기를 넘겼다고 했다. 미아는 전혀 다치지 않았고 단지 피곤하고 지쳐 있었을 뿐이었다. 매니저에 따르면 미아는 오랫동안 만화 고갈과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
사토가 감정 스킬을 사용했을 때 미아는 병들지도 저주받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야지. 그래서 매우 느리지만 그녀의 만화는 점차 회복되고 있었다. 네티가 많아 포션이 회복을 빠르게 해준다고 했지만 매우 비쌌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미아를 레이라인이나 원천처럼 만화가 풍부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었다. 불행히도 이 조건을 충족하는 두 곳은 백작의 성 그리고 드래곤 밸리였다. 두 번째 장소는 이미 정복당한 상태라 사토는 거기 가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갑자기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미아가 깨어난 것을 알고 그는 네티에게 그녀에게 올라가라고 말했다. 네티가 사토를 보자마자 그 어린 소녀는 그가 정령술사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전에 영혼을 본 적이 없었고 네티에 따르면 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만이 그것들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설명을 마친 후 그녀는 사택에 미아와 함께 있으라고 하고 자신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요리를 하러 갔다. 두 사람만 남았을 때 청년은 영혼이 정확히 무엇인지 소녀에게 물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미아가 그것들을 매우 부드럽고 반짝이는 무언가라고 묘사하자 그는 깜짝 놀랐다. 어찌할 바를 몰라 사토는 소녀에게 엘프의 언어로 아침 인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엘프의 언어로. 그 행동 덕분에 그는 나중에 그 언어를 배우고 영혼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을 기르기 위해 레이라인과 함께 존재한다. 한동안 집에 아이들을 두고 온 사토는 돌아가도 되겠냐고 허락을 구했다. 돌아가겠다고. 하지만 미아가 그가 떠나길 원하지 않는 것을 보고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God. 사토가 오두막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리사가 야수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야수 아이들에게. 그래서 청년은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아이들의 눈에 동물을 묘사한 모든 카드가 고기라는 단어를 요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이 화난 얼굴로 대답했기 때문에 아리사는 참을 수 없었다. 수정하세요.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한 사토는 나중에 직접 그들을 바로잡았다. 잠시 후 마사는 갑자기 나타나 준이에게 놀지 말고 다시 일하라고 말했다. 일하러 돌아가라고. 하지만 소녀가 모든 일을 끝냈다고 하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타마와 파치의 도움으로 그 소녀가 모든 일을 그렇게 빨리 끝냈던 것이다. 정말 빨리 끝냈다. 그 후 점심시간에 사토는 모두에게 미아와 쥐 기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가 공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소녀들은 그녀를 만나고 싶다고 표현했다. 만나고 싶다고 했다. 루루도 건강이 크게 좋아져서 함께 가기로 했다. 실제로 미아를 본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머리 색깔에도 모두 놀랐다. 이를 보고 사토는 아이들에게 미아를 맡겨도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사토가 있어서인지 그 소녀는 낯선 사람과도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았다. 나중에 사토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메디가 갑자기 물었어요. 상인 그녀는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마차가 없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상인들. 이 말을 듣고 그 청년은 별똥별을 쫓다가 말이 도망갔다고 자랑을 계속했다. 그의 대답을 들은 후 메디는 그를 한 곳에 소개시키려는 의사를 표현했다. 그곳은 마차를 파는 곳이었는데 매니저의 상인 친구가 곧 은퇴할 예정이었고 두 마리 말과 함께 자신의 마차를 매우 팔고 싶어 했다. 사토는 마차에 대한 제안에 감사했지만 운전할 면허가 없었다. 그때 루루가 자신이 마차 운전 경험이 있고 그를 가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사토는 즉시 메디에게 그 마차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가격도 묻지 않아 그녀를 놀라게 했다. 다행히도 그 순간 창밖으로 마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다. 사토는 그의 추정 기술을 사용해서 그 가치를 파악했어요. 이 덕분에 그녀에게 수수료를 포함한 적절한 가격을 제안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사토와 소녀들은 성벽 밖에서 캠핑을 했어요. 오리사의 능숙한 협력 덕분에 모든 준비를 매우 빠르게 마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심지어 오래된 도구인 주전자 같은 것도 만들어냈어요. 그 결과 타마가 이끄는 그룹은 물이 끓는 소리를 듣고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사토는 그 소리가 단지 모두에게 물이 끓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소리는 물이 가열되면서 증기로 변하기 때문에 나는 소리라고 했어요. 이때 오리사가 개입해서 그런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물이 끓은 후에 하얀 연기가 나온다고 설명했고 연기가 강하면 쉽게 주전자 뚜껑을 들어올릴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마치 사람이 무언가를 불 때 증기가 소리를 내는 것과 비슷해요. 그 증기가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들이 배를 채운 후 사토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세 개의 흰 점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전에 사택에 음식을 준 야수 아이들이었어요.
고마움을 표하려고 많은 과일을 골라온 거였어요. 그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받기를 원했지만 그는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는 고기를 한 움큼 꺼내서 아이들에게 다시 건네며 말했어요. 자신의 무리가 다 먹지 못했고 모두 3명이 가져가길 원한다고. 다음날 네티는 마차를 사택에 넘겼고 그 순간 오리사에 그 젊은 남자가 미아를 집으로 데려가는데 사용하라고 제안했어요. 이 말을 들은 사토는 즉시 동의했지만 그와 상의해야 한다고 했어요. 매니저와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며 사토는 기회를 잡아 루루에게 마차를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어요. 루루와 교류도 하면서 그는 그녀가 꽤 개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그가 이야기를 할 때 루루의 여동생 오리사와 함께여서 그녀는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대화를 통해 사토는 오리사가 자신의 과거 기억을 여동생에게 밝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루루의 안내로 사토는 마차 운전 기술을 해금하는 데 성공했고 몇 번의 연습 만에 그 기술을 최대 레벨까지 빠르게 올렸다. 오랜 시간 길을 가던 중 루루는 피곤해졌다. 갑자기 사토는 앞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고 나뭇가지를 올려다보니 검은 부엉이 고양이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날아와 지나가는 마차에 앉았다. 중개사무소로 돌아온 후 사토는 아이들도 또한 거기? 매니저가 가져온 만화 포션 덕분에 미아는 이제 밖에 나갈 수 있었어요. 공주님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서요. 오리사는 사택의 파티를 열자고 제안했어요. 당연히 그는 아이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바로 동의했어요. 사토는 리사와 루루에게 파티 용품을 사라고 부탁한 후 다시 한번 검은 부엉이 고양이가 그들을 관찰하는 것을 보았어요. 나치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미스터 렛이 깨어났다고 알려줬어요. 그를 만난 후 미스터 렛은 그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신을 마이라고 소개했어요. 미아와 관련된 모든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에 따르면 미아는 마녀에게 납치되어 그로토라는 곳에 감금됐다고 해요. 그로토라는 곳에 탈출한 후 미아는 마이의 무리를 만났고 그들은 그녀를 이 도시의 매니저에게 데려가려고 했어요. 심지어 도시를 습격한 날개개미 공격도 같은 마녀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마녀? 사토는 매니저인 유야가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느꼈지만 그는 그것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어요. 바로 그때 사토는 아래서 여자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와 매니저는 달려가서 천둥 때문에 겁먹은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타마는 건물 안에서 검은 부엉이 고양이를 발견했고 그때 신기하게도 그 생물 안에서 검은 망토를 입은 남자가 나타났다. 그 후 그는 정신 마법을 사용해 모두를 조종했다. 하지만 오리사는 그 종류의 마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 사토도 오리사에게 마법에 걸린 후 각성한 덕분에 그것을 막을 수 있었다. 오리사에게 매료되었어요. 젊은 남자가 평가 능력을 사용했을 때 상대의 이름이 제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그에게 연극의 주인공을 떠올리게 했다. 그가 미아를 데려가려 하자 사토가 개입해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상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쟤는 자신이 영웅의 후예입니다. 쟤는 누구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그는 단지 사택에 소녀 미아를 넘기라고 했을 뿐인데 사토는 즉시 거절했어요. 그녀는 그의 중요한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거절을 밝힌 후 그 젊은이는 먼저 공격하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했어요. 그는 먼저 공격했어요. 그러나 실패했고 심지어 그림자를 이용해 젠에게 조종당하기도 했어요. 그녀의 주인을 그런 상태로 본 오리사는 마법 공격을 퍼부었어요. 저승사자와 비교되자 마법사는 방역했지만 사토가 막았어요. 그를 막았어요. 매니저 유야도 도와주어 사토가 젠으로부터 탈출할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 그림자 채찍. 하지만 양측의 힘 차이는 여전히 매우 컸다. 모두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던 미아는 자신을 남겨두고 떠나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오리사는 어린 소녀를 꾸짖으면서 몰래 주문을 외웠다. 돌아가? 이를 눈치챈 사토가 앞으로 나서 젠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말을 걸었다. 그가 이미 적의 정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묻는 척했다. 시간을 벌어라. 준비가 끝난 후 오리사는 사택에 비켜서라고 말하며 자신이 할 수 있게 했다. 젠을 공격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독특한 마법을 사용했음에도 결과는 여전히 실패였다. 그 순간 오리사의 보라색 머리를 보고 그는 그녀가 환생자임을 깨달았다.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이 그는 사택의 젊은 소녀에게 아까 사용한 기술을 제한하도록 조언하라고 말했다. 그녀가 신들의 장난감이 되지 않길 원한다면 말이다. 이 말을 한 후 그는 미아를 붙잡고 그림자 채찍을 사용해 사토를 막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크레이들이라는 장소로 따라오라고 도전했다. 말리더.
그때 리사의 일행도 도착했고 사토는 두 사람에게 맡기라고 말했다. 그는 적을 쫓으며 미아와 안전하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문을 지나자 사토는 자신이 둘러싸인 것을 봤어요. 불확실한 공간 속에. 여기서 사토의 인내심과 체력은 점차 약해졌어요. 심지어 지도 스캔 능력도 사용할 수 없었어요. 잠시 생각한 후 사토는 이 공간이 게임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래머로서의 능력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돌파했어요. 그것을 그 후 사토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신전과 같았고 미아도 아주 친절하게 돌봐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젠이 갑자기 나타나 사토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곳에 그는 크레이드를 정복한 자만이 이 방에 도달할 수 있다며 사토를 부정행위로 몰았다. 이 말에 사토는 젠이 정말 그 공간의 관리자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를 듣고 젠은 반박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니라 도전이며 이곳에 먼저 도달하고자 하는 영웅은 반드시 그것을 정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불멸의 왕, 즉 자신에게 도전할 자격을 얻게 된다고 했다. 자신에게. 하지만 사토는 그런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의 우선순위는 미아를 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바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때 마법사에게 밀려나서 왕의 방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젠의 목적은 사토가 다시 처음부터 크레들에서 모든 시험을 정복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사토는 자신의 지도 스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이 장소가 레이백작의 영토와 인접한 곳임을 알았으며 그곳은 만화가 풍부한 곳이었다. 그래서 미아를 구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에 그는 나무에 들어가서 그 소녀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문을 통과하자마자 사토는 바로 적을 만났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급 몬스터에 불과해서 큰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맵 스캔 기술 덕분에 사토는 크레들이 총 200층이며 10층씩 구분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20층마다 나선형 계단이 있어서 더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가 유의해야 할 점은 높이 올라갈수록 몬스터들이 강해진다는 거였어요. 계속해서 사토는 이피더미 뒤에서 자고 있는 누군가를 발견했고 그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자 그는 상대가 드라이어드임을 깨달았어요. 사토는 그녀를 이기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닥! 하지만 그녀는 당시 만화가 떨어졌기 때문에 만남을 미뤘다. 그러나 잠시 관찰한 후 드라이아드는 사토가 꽤 잘생겼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되고 싶다고 부탁했고 배고프다고도 말하며 사택에 먹을 것을 달라고 했다. 그는 말린 소고기를 주려고 했지만 드라이아드는 거절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만화였기 때문이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는 키스에서 만화를 흡수하게 허락했다. 잘생긴 젊은이에게서 많은 만화를 받으며 드라이아드는 만족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사토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그곳에서 젊은 남자는 버려진 연구소를 보았고 또한 일기장을 발견했다. 토야라는 이름의 누군가의 것이었다. 그것에는 그의 엘프 부족이 이상하게도 생명에 대한 집착이 약하고 그리고 저항하려는 의지가 유난히 연약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래서 많은 어린 엘프들이 사망했다. 미로 속에서 이 요람은 엘프들이 위험에 직면했을 때 생존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난 100년 동안 아무도 그것을 완성하지 못했다. 요람의 주인은 그것을 만드는 것이 실수였다고 인정했고 그래서 그는 결정을 내렸다. 요정 부족이 다시 필요로 할 때까지 봉인해 두었다. 사토는 이름을 통해 토야가 미아와 매니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곳이 미아를 그렇게 필요로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다. 그 방을 나선 후 사토는 드라이어드에게 상층으로 올라가는 방법을 물었다. 그녀는 쾌활하게 요정 버섯들 가운데에 서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며 어느 층에 가고 싶은지 물었다. 젊은 남자가 요람의 주인방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드레이어드는 불가능하다고 답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그를 그 이상으로 데려갈 수 없었거든요. 100층입니다. 그 층에는 매우 강한 방어 기사들이 있었고 그녀는 그에게 매우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가 100층에 도달했을 때 3명의 소녀들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매우 닮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강력한 골렘이 있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소녀들은 사택의 공격을 잠시 멈추라고 요청했고 그들이 정식으로 환영하기 전에 무기를 갖추고 오라고 했어요. 그들에 따르면 이 방에서 경비팀을 물리치면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기면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가운데에 있던 소녀가 명령했습니다. 레벨 30의 철골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토를 공격해라.
그 순간 그 젊은 남자는 머리 위에 이미씨라는 글자를 보고 알아챘다. 그래서 사토는 이 글자를 쏘아 없애며 에메트가 의미하는 죽음을 효과적으로 무찔렀다. 즉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프로그래밍된 소녀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것은 꽤 평범했다. 그들은 또한 현명하게 후퇴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들은 그와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 중 7번째도 시간을 끄는 전술을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나머지 둘을 위해 협동 공격 후 5번째와 6번째는 후퇴했고 7번째는 남게 되었다. 혼자 싸웠다. 하지만 그녀도 사택의 한 방에 금세 패배했다. 7번째의 휴식처를 깔끔하게 정리한 후 사토는 100층 방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많은 무기와 값비싼 물약을 발견해 필요한 물품 몇 가지를 챙기기로 했다.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며 계속 가던 중 2층에 드라이어드가 시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죽은 줄 알고 사토는 그녀가 쉴 수 있도록 물을 주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녀가 갑자기 깨어나 물주머니를 잡고 마셨다. 그리고 사택의 아래층 상대처럼 자신도 만화를 뽑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많은 만화를 받은 후 그녀는 활력을 되찾으며 모든 드라이어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하층의 상황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사토는 그녀에게 얼마나 높이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이때 드라이어드는 상층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녀는 겨우 사토를 180층까지 데려갈 수 있었어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 사토는 몇몇 벌레들이 덩굴을 끊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덩굴이 연결되어 있었죠.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 벌레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비록 꽤 많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도전할 만한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쟤는 사토가 요람을 얼마나 빨리 정복하는지에 매우 놀랐다. 하지만 사토는 그것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단지 제니미아를 평화롭게 풀어주길 원했다. 그러나 마법세계 사토는 여전히 그와 직접 맞설 능력이 부족했고 먼저 그의 부하들과 맞서 영웅의 칭호를 얻어야 했다. 그 후에야 사택의 오래전에 잃어버린 성검을 보상으로 주겠다고 했다. 쟤는 사토가 그 성검을 어떤 왕에게 넘기기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상을 그리하여 그는 모든 부하들을 사토의 상대자로 불러들였다. 새로운 멤버가 추가된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한 명은 그가 아래층에서 이미 물리친 사람이었기에 7명뿐이라. 사토는 꽤 놀랐다. 마법사는 부하들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사토 자신도 강화했다. 하지만 사토가 이유를 묻기도 전에 마법사는 더 높은 위치를 찾아 전투가 펼쳐지는 것을 즐겨보기 시작했다. 마녀가 떠나자마자 그의 부하들이 사토를 미친 듯이 공격했다. 골렘들을 파괴하기 위해 젊은 남자는 창을 꺼내 그 기술을 익혔고 그 후 최대 레벨로 업그레이드하여 골렘을 꿰뚫을 수 있게 만들었다. 로봇 소녀들에게는 사토가 단순히 무술을 사용해 그들을 물리쳤다. 하지만 아무리 몇 번이나 쓰러져도 그들은 똑같이 몇 번이고 일어났다. 이것에 혼란스러워진 사토는 소녀들에게 왜 자신들을 단순한 말처럼 여기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려서 하는지 물었다. 소녀들은 만장일치로 그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말했고 그리고는 사토를 거칠게 공격했다. 몇 차례 그런 일이 반복된 후 그들은 지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마지막 로봇 경비원이 의식을 잃기 전에 그녀는 사택에 그들의 주인이 소원을 이루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젊은이의 연기에 제니라는 마녀는 크게 기뻐했고 약속한 대로 성검을 보상으로 주었다. 그 후 사토는 마녀의 진짜 소원을 물었고 답은 자신의 목숨을 끝낼 수 있는 영웅을 찾는 것이었다. 그는 전생에 잔인한 부당함에 죽임당했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 존경받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 친절한 친구들을 만나며 그는 생각했다. 새로운 삶이 잘 끝날 것이라고.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귀족이 그의 아내를 납치하고 거짓 고발로 그와 그의 가족을 처형했다. 신의 은총으로 그는 부활했다. 귀족을 복수하기 위해 그는 희생된 가족들을 언데드로 만들었고 복수를 마친 후 그는 죽을 방법을 찾아 아내와 가족과 다시 만나고자 했다. 그런데 주님의 축복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는 어둠의 불멸의 왕이 되었고 이제 그가 기다리던 영웅이 나타났을 때 사택에 그를 해방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마왕으로 변하기 전에. 거절할 이유가 없던 사토는 손에 든 성검으로 그의 소원을 이루었다. 사라지기 전에 어둠의 왕은 진심으로 사택에 감사하며 심지어는 아내와 재회한 기쁨을 숨기지 못했다. 제니 완전히 사라지자 사토는 갑자기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이번에는 자신이 이겼지만 다시 만날 때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목소리가 사라지자마자 시스템은 갑자기
요람이 자폭 절차를 시작했다고 알렸다. 이를 듣고 사토는 미아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그녀를 깨우며 자폭 절차를 멈출 방법을 아는지 물었다. 하지만 미아는 전혀 몰랐고 사토가 직접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쟤는 미아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그녀를 위한 탈출 경로를 설정해 두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 주위의 로봇 경비병들을 모은 뒤 미에게 먼저 가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른 사람을 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미아가 안전하게 요람을 떠난 후 사토는 바로 180층으로 뛰어내렸고 그 후 생물들과의 싸움 중 생긴 구멍을 이용해 100층까지 계속 내려갔습니다. 올번을 찾은 뒤 그는 그녀를 재빨리 제라드에게 데려가 그들에게 나무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제라드에게 씨앗과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짐승인 아이들이 준 열매 덕분에 첫 번째 조건은 쉽게 충족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라드는 두 번째 조건이 3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경고했어요. 이전보다 사토는 만화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즉시 동의했어요. 이 말을 들은 제라드는 에너지를 흡수하며 밖에 있는 나무와 연결했고 요람에서 빠르게 탈출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녀는 또 요람이 무너지고 나면 소금 바다로 변할 테니 도망치라고 조언했어요. 그 순간 사토는 제라드에게 자신도 떠나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어요. 숲이 살아있는 한 자신도 계속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후 사토는 빠르게 달리고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기술을 배웠어요. 지형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더 달리던 그는 호수를 보고 주전자의 원리를 떠올렸다. 물이 끓을 때처럼 그는 불덩이를 사용해 물이 튀게 만들어 벽을 만들었다. 이것은 소금 파도를 크게 늦추었고 사택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새벽이 밝자 유야 일행과 사토의 노예들은 그를 보고 기뻐했다. 리사처럼 강한 사람조차도 감격에 겨워 눈물을 참지 못했다. 감동에 벅차서였다. 에리사를 본 사토는 자신과 같은 운명을 맞지 않도록 그녀가 주님께서 부여한 힘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젠의 경고를 떠올렸다. 사토 일행이 제외한 후 유야와 미아가 그에게 다가왔다. 미아는 그가 무사히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에 기뻐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엘프 공주가 사택에 키스했다. 그 후 로봇 경비병들이 깨어났고 소녀들은 주인의 소원을 이루도록 도와준 사택에 매우 감사했다. 그들은 주인의 소원을 이루도록 도와준 사택에 매우 감사했다.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그때부터 그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사토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들은 젠의 반지를 가져가야 했다. 그의 안에 무덤으로 8명 전부가 가지는 않았다. 그들은 1명을 사택에 남기기로 결정했다. 가위바위보로 결정한 후 7번이 남기로 선택되었다. 그리고 사토는 편의를 위해 그녀를 나나라고 불렀다. 모든 일이 끝난 후 밤쥐와 7 로봇 경비원은 그룹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계속 갔다. 도시에 돌아와서 사토는 자신의 실종이 신비한 영혼 소환색에 붙잡힌 때문이며 6명의 검사 덕분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 예나도 사토가 없는 동안 많이 걱정해서 그를 만나러 달려갔다. 그녀의 괴로움을 본 사토는 부드러운 말로 달래며 예전에 벼룩시장에서 산 귀걸이 한 쌍을 선물로 건넸다. 그 후 사토는 요정마을로 떠날 계획을 예네게 알렸다. 그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한 그녀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가 손가락을 튕기며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단호하게 약속하자 진정했다. 다음날 아침 사토 일행은 요정마을로 향하기로 결정했고 그동안 도시에 도움을 준 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잊지 않았다. 도시 문을 떠난 직후 사토는 말을 탄 채 뒤쫓아오는 예나를 보았고 그 후 숲속에서 둘만의 대화를 나누었다. 예나는 지금은 사토와 함께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봄이 되면 그의 형이 성인이 되어 가문을 이끌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때쯤이면 예나는 자유로워지고 사토가 그녀와 함께 가도록 허락해 주길 바랐어요. 그때쯤이면 예나는 자유로워지고 사토가 그녀와 함께 가도록 허락해 주길 바랐어요. 예나와 헤어진 후 슬퍼하는 사토를 보고 아리사는 그를 위로하며 그가 아직 그녀와 다른 소녀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어요. 그녀의 격려 덕분에 사토의 기분이 조금 좋아졌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멀리 여행을 한 후 모두 점심을 먹기 위해 멈췄어요. 루루리사 그리고 나나가 준비한 음식은 너무 맛있어서 사토는 그들을 칭찬했다. 이때 미아가 음식에 까다롭게 구는 것을 눈치챈 청년은 그녀에게 상기시켰지만 아리사에 따르면 엘프는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한다. 만족스러운 식사 후
리사는 길에 먹을 간식을 준비했다. 이를 본 아리사는 앞으로 나와 그것을 아이템 상자에 보관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이템을 보관하거나 꺼낼 때마다 상당한 양의 만화가 소모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아무런 대가가 없는 사토의 보관과는 다르다. 비록 그랬지만 그 젊은이는 아직 자신의 저장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다른 세계에서의 삶에 적응한 후 사토는 나중에 그것을 알아낼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쉬고 난 후 사토는 이제 떠날 때라고 결정했어요. 하지만 먼저 모두에게 짐을 준비할 임무를 배정했어요. 제니에게 납치된 후 미아가 훨씬 좋아진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뻤어요. 그 순간 아리사는 사택의 집 매트리스를 고칠 수 있는지 물었어요. 앉았을 때 불편해서 집이 계속 찔러서요.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어서요. 이 말을 듣고 사토는 매트리스를 모두 가져오라고 해서 수리하기로 했다. 모두? 그는 심지어 염소 가죽과 비슷한 붉은 흙 재료를 커버로 사용해 아리사를 놀라게 했다. 아리사는 농담으로 그가 아마도 엉덩이가 앞으로도 편안하도록 확실히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 후 여자아이들은 사토의 바느질 솜씨에 감탄했지만 그가 실끝을 묶는 것을 잊어버려 모두 헛수고였다. 모든 매트리스를 수리한 후 그는 인형오리를 만들었다. 나나는 그것이 매우 귀엽다며 갖고 싶어 했다. 공정하게 말하면 사토는 각 사람마다 하나씩 만들어줬어요. 그 후 그들은 계속 여행을 이어갔고 모두가 지칠 때 다시 쉬기 위해 멈췄어요. 지칠 때마다 리사가 떠날 시간이라고 하자 사토는 조금 더 머무르기로 했어요. 파치와 타마가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근처에 흥미로운 바위를 탐험하라고 보냈어요. 아리사는 작은 아이들과 함께 하기로 했어요. 한편 나나는 나무 아래서 미아가 나무시 플루트를 연주하는 것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 멜로디는 너무 깊어서 사토가 와서 칭찬하려고 다가갔어요. 그녀의 주인 관심을 보고 나나는 미에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사토는 그녀에게 미아는 공주라고 불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상기시켜야 했어요. 리사와 루루도 함께했고 모두가 가능성을 보였지만 사토만은 절망적이었다. 그는 희망이 없었다. 음악 실력을 키웠음에도 그의 나무시 피리 연주는 코난의 노래 실력보다 나아지지 않았다. 아리사조차도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걸 제쳐두고 그녀는 그들이 어떤 장소로 걸어가자고 제안했고 사토는 눈앞에 도리 문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는 이 도리 문이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졌다. 갑자기 사토의 머릿속에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 기억 속 소녀는 세상이 어떻든 간에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말했다. 또는 시대였고 그는 항상 영웅일 것이다. 그때 사토는 그의 기억 속 사원이 할아버지 집 뒤에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소녀가 자신이 알던 그 소녀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녀는 인간과 신의 수명이 다르다고 말했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있으려면 신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토는 아리사의 부름에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정신공격의 징후는 없었다. 그는 그 사원의 설정을 바탕으로 게임을 만든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지만 실제로 그런 대화를 나눈 기억은 없어서 그것이 게임이나 비슷한 것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사토는 그것이 여행 게이트라는 걸 알았지만 고장나서 쓸모가 없었다. 사토가 돌아오자 파차이는 신나서 자신이 얻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달려갔다. 루루는 고기를 손질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리사와 함께 가서 수업을 받았다. 토끼 사냥으로 흙과 진흙 투성이가 된 파차이를 보고 사토는 미아에게 생명 마법의 가벼운 세척과 비슷한 물 마법을 아는지 물었다. 미아가 그런 마법을 모른다고 대답하자 타마도 돌아왔다. 파차이가 잡은 불화살 늑대가 꽤 귀여워 보여서 아리사는 바로 그것을 만져보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이 일종의 괴물이었기 때문에 사토는 조심하라고 그녀에게 경고했다. 안타깝게도 꽉 잡지 못해 아리사는 그것을 놓쳤고 그것이 타마를 크게 슬프게 했다. 아리사는 사과했고 타마는 괜찮다고 말했다. 타마가 여전히 속상해하는 것을 보고 사토는 그녀를 위로하며 안전하기만 하면 기회는 또 있을 거라고 안심시켰다. 한편 파차이는 사냥으로 과도하게 활동해 배가 고파졌다. 이를 듣고 아리사는 아이템 상자에서 음식을 꺼내 그들이 즐길 수 있게 했다. 뜨겁진 않았지만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다. 식사 후 일행은 여정을 계속했다. 휴식 시간에 사토는 저장소를 확인했고 환상에 관한 책을 발견했어요. 그 책은 그가 젠을 물리친 후 자동으로 인벤토리로 넘어온 기술이었어요. 그 기술이었죠. 이 책을 통해 사토는 이 세계의 마법이 프로그래밍 언어와 호환되게 작동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치 이 세계의 마법 창시자가 프로그래머인 것처럼요.
덕분에 사토는 생명 마법이 다른 마법들과 달리 근본적으로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것이 바로 차이였죠. 모방하는 대신 그는 생명 마법에 필요한 기술들을 연구했고 물 기술의 일부를 알고리즘에 복사하여 새로운 마법을 만들어냈어요. 연구에 몰두하던 중 사토는 갑자기 자신의 손이 부드러운 것을 짜내는 것. 그는 연구 창문을 옆으로 치우고 그것이 나나의 가슴임을 발견했다. 아리사와 미아는 그를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비록 나나가 그것을 그의 손에 쥐어준 것이었지만 갑자기 사토는 지도에 흰 점들이 여러 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쥐 사람들임을 알아챘다. 잃어버린 동료를 찾기 위해 출발했던 노인쥐 마이의 말을 기억하며 미아를 지키고 있던 쥐들을 생각하며 사토는 리사의 그룹에게 수레를 멈추라고 지시했다. 그는 다른 마차의 운전색에 다가가 쥐 사람들의 석방을 협상했다. 사람들이 미아 공주와 재회하자 그들은 그녀를 안아주며 사택에 감사했다. 그녀와 그들을 모두 구해줘서 하지만 급한 일이 있어 기사들은 자리를 떠야 했다. 그날 오후 식량을 보충하려고 사토와 타마는 함께 사냥을 나갔다. 사슴을 잡으러. 사토는 늑대 사건 이후 타마를 위로하고 싶어 사냥에 동행시켰다. 그녀를 기운나게 하려고 하지만 소녀들은 또 다시 진흙투성이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사토는 미아에게 자신이 개발한 새 마법을 써보라고 부탁했다. 그는 물 마법을 세정 거품으로 변환시켜서 소녀들의 몸에 묻은 모든 먼지를 깨끗이 제거했다. 그날 밤 소녀들이 잠든 동안 사토는 깨어 지키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저장 공간을 실험해 보기로 했다. 그는 물건을 꺼낼 수 있는 최대 거리가 3m임을 발견했고 저장 공간이 혼합물의 구성 요소를 분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소금물 같은 용액은 분리할 수 없었다. 또한 그는 타마와 파치가 잡은 먹이를 해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리사를 위해 곤충 사체를 해부할 수 있는지 시도해 보았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으나 그의 저장 공간은 여전히 오리스의 아이템 박스보다 우수했다. 예를 들어 그가 2장의 타오르는 종이를 저장 공간에 넣었을 때 그것들은 반응했다. 다르게 아이템 상자에서 나온 종이의 불은 꺼졌지만 반면에 그의 저장소에서 나온 종이는 여전히 강하게 타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사토는 노예들을 위해 호화로운 아침 식사를 준비했는데 이는 전날 밤에 만들어서 보온 상태로 저장해 두었던 것이었다. 아침 식사 후 그룹은 여정을 계속했다. 많은 거리를 여행한 후 그들은 노인쥐 마이와 그의 팀과 다시 만났다. 그들은 미아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쥐 전사들의 무덤을 세웠다. 그들이 희생한 전투에서 이를 본 미아는 무덤으로 걸어가 용감히 쓰러진 영혼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라며 기도 노래를 불렀다. 용감히 쓰러진 영혼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라며 기도 노래를 불렀다. 그 후 늙은 쥐 마이는 젊은 남자가 미아 공주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사택에 침묵의 종이라는 종을 주었다. 젊은 남자가 미아 공주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사택에 침묵의 종이라는 종을 주었다. 긴 여정 끝에 사토는 술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한 마을에 들렀다. 술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한 마을에 들렀다. 그는 웨이트리스에게 관대하게 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계산도 부담했어요. 그들이 다투는 것을 멈추고 대신 술과 맛있는 음식을 즐기게 하려고요. 사토가 떠나려 할 때 웨이트리스가 갑자기 그를 위층으로 안내했다. 그 술집이 러브 호텔의 일부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사택에 그녀의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다. 이 사실을 알고 미아와 에리사는 다음날 아침에 그를 불륜으로 몰아갔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그룹은 갑자기 한 남자가 커플을 괴롭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사토는 남자가 쳐다보는 것에 당황했지만 리사가 그가 바로 그들이 몬스터 핵을 팔도록 강요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 후 사토는 커플에게 다가가 이덧 치유 물약을 건네주었고 그 덕분에 남편은 부러진 다리를 치료할 수 있었다. 이 모습을 본 에리사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 괜찮은지 물었다. 그의 말을 고려하여 사토는 휴식 시간 동안 연금술을 배우는 기회를 잡았다. 그 기회에 배우기로 했다. 레시피를 가지고 그는 재빨리 물약 만드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특별한 병에 담기지 않으면 물약은 금방 떨어졌다. 샘플 물약을 확인하던 사토는 그 밑에 특별한 마법의 반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반지 말이다. 재료가 부족해지자 그는 다음날 가장 가까운 마을에 가기로 했다. 그날 저녁 사토는 지치지 않고 마법 아이템을 만들었고 에리사의 호기심을 보고는 그에게 그것을 시도하게 했다. 처음에는 그녀가 신나했지만 곧 그것이 마나를 무작위로 순환시킨다는 것을 깨닫고는 실망했다. 사토가 시도할 차례가 되었을 때 마나가 과부하된 마법 아이템이
폭발하여 모든 소녀들을 놀라게 했고 적이 공격하는 줄 알았다. 사토가 파괴의 화신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반면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로키라는 마을에 머물렀다. 여기서 사토와 리사는 연금술 가게로 가는 길을 물었다. 가게에 도착하자 한 남자가 나와 길을 막았다고 사택에 맞섰다. 그는 힘을 쓰려 했지만 그는 무력을 사용할 생각이었지만 사토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자마자 빠르게 그는 부하들을 불러서 떠났어요. 가게에 들어가 주인을 만나자 사토는 구입에 대해 물었다. 포션 제조 재료. 현재 몬스터 코어가 부족해서 가격이 병당 은화 1개로 정해졌어요. 코인 1개. 우연히도 사토의 창고에는 많은 몬스터 코어가 있었지만 거래하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처리하기로 계획했어요. 사토는 이후 안정제와 마법 두루마리 같은 아이템들을 요청했어요. 이 아이템들이 충분했지만 소유하려면 최소 3레벨 코어를 거래해야 했어요. 그것이 필요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사고 싶었던 것은 포션 병이었어요. 하지만 주인은 그가 밖에서 만난 노인 사토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모두 사버렸다. 이 남자도 도시 중앙 관인의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서 가게 주인은 그를 거절할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사택의 도자기 가게를 방문해 보라고 제안했다. 그래서 연금술 가게를 떠난 후 사토는 리색에 먼저 저녁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자신은 여러 도자기 가게를 돌아다니며 물리학병에 대해 문의했다. 하지만 모두 품절이었다. 황혼이 내리자 사토는 변장을 하고 몬스터 코어를 물물 교환하여 연금술 가게에서 물건을 샀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자신의 직업에 양심적이어서 낯선 사람에게 위험한 마법 두루마리를 팔지 마라. 그래서 사토는 방패나 기호 같은 기본 마법 두루마리만 구할 수 있었다. 그 후 그는 두루마리에서 배운 기술을 사용해 어두운 곳을 탐험했다. 그의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지역을 숲속으로 조금 들어가던 사토는 갑자기 자신이 막 지나온 것을 깨달았다. 장벽을 그의 감정평가 기술을 사용해 그것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사토의 지도에 어두운 구역이 드러났고 그는 또한 여러 개의 흰 점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사토가 무단 침입을 했기 때문에 마녀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연했다. 그는 떠나려고 했지만 숲의 방어팀이 이미 도착해 있어서 너무 늦었다. 이미 거기에 있었다. 철갑팀의 리더는 아주 어린 소녀였고 그 순간 사토는 숲에 무심코 들어온 것에 대해 싸우면서도 사과하고 있었다. 자신의 마법이 통하지 않는 것을 깨달은 소녀는 주인을 불렀다. 말을 마치자 거대한 새가 급강하해 그녀 위에 내려앉았다. 그 새의 등 뒤에서 노파 마녀가 나타나 무릎을 꿇고 자신을 소개했다. 숲의 만화 원천을 지키는 수호 마녀라고. 그녀는 제자의 무례함에 대해 사택에 사과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대화 중에 사토는 그녀가 자신을 메신저로 착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착용한 종 때문에 본연의 메신저로 오해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단지 그 부족의 엘프를 호위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마녀의 견습생 이네도 도착해 사택에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사토에게 이를 본 사토는 자신도 오해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니 고개를 들라고 말했다. 오해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니. 그 후 마녀와 그녀의 견습생은 그들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치유 무략을 만들기 시작했고 노부인을 통해 사토는 그들이 쿠아노 백작과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쿠아노 백작과 그들은 그에게 1년에 2번 300개의 물약을 제공해야 했다. 범죄자와 사냥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대가로 사토가 물약 만들기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노 마녀는 기쁘게 그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그의 도움에 대한 대가로 특별한 레시피를 받았다. 나중에 그녀는 사토가 숲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빛의 길을 만들어 주었다. 그때 그녀가 사토의 도움이 필요했던 일이 숲에 사는 거인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것임이 밝혀졌다. 그녀가 사토의 도움이 필요했던 일은 숲에 사는 거인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일이었다. 다음날 아침 선술집에서 사토는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다. 남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마녀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 시기에 물약들이었고 그들이 그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 사토가 만나야 할 포션병을 만드는 장인이 있었고 이 만남의 목적은 그가 그 포션을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마을 규정에 따르면 그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도자기 도제라고 등록하면 법을 우회하는 것도 가능했어요. 그렇죠. 그러자 사토는 자신의 기술을 계속 사용해 두 남자를 엿들으며 흰머리 남자가 단순히 마을의 수장이 아니라 영주가 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바로 그때 아리사와 다른 두 소녀가 갑자기 나타나 그에게 취침 시간이 지났으니 돌아가라고 불렀다.
다음날 아침 사토가 소녀들을 도의 작업장으로 안내하던 중 그는 갑자기 이니에가 악당무리에게 쫓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편 어린 소녀는 자신의 물약이 손상될까 두려워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 다행히도 사토 히라행이 제때 도착해 그녀를 공격자들로부터 구해냈다. 하지만 문 뒤에서 매복이 있었고 그녀의 마차가 그들과 충돌했다. 그 결과 백작에게 배달될 예정이던 많은 물약병들이 산산조각났다. 남은 병은 120병 뿐이었지만 깨진 병도 몇 개 있었고 일부는 약품이 남아 있었어요. 사토는 그것들을 모아 저장소에 넣었습니다. 총 용량은 약 10,000ml였고 이를 다시 포장해서 삽개의 완전한 병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 후 그룹은 병이 온전한 약을 전달하기 위해 지역 책임자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고 조약까지 이용해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었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익숙했지만 사토는 언제 그를 만났는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를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그 청년은 시장에서 산 병들로 수량을 맞추려 협상하려 했다. 그러나 구역장은 마녀들이 준비한 병만이 허용된다고 다시 한번 거절했다. 그 병들만 인정된다고 말했다. 사토는 늙은 마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음을 알고 그 남자의 계획이 조약이 통과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또한 이 남자가 전날 자신이 엿들은 대화의 주인공임을 기억했다. 그 남자였다. 그 남자의 목표는 환상의 숲을 없애고 그곳에 새로운 마을을 세우는 것이었다. 사토는 이것이 분명히 조약의 일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누가 그 조건을 넣었는지 물었다. 이에 그 남자는 사토가 조약의 세부 사항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땀을 흘리며 그 남자는 사토가 숲속의 마녀와 아는 사이임을 인정했고 같은 품질의 병으로 교체하는 것에 동의했다. 당연히 사토는 추가 분쟁을 피하기 위해 서면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협상했지만 남은 시간은 겨우 3시간뿐이었고 이니는 슬프게도 그들이 남은 양을 제 시간에 준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니는 안타깝게도 남은 양을 제때 준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줄은 원본에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순간 리사의 일행이 약재를 잔뜩 가지고 도착했다. 재료가 있어도 애니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약을 제때 준비해도 보관할 병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때 사토는 왜 그들이 약병을 그렇게 많이 사들였는지 그리고 왜 두 남자가 아까 그렇게 태연했는지 깨달았다. 사토 일행이 180개의 병 케이스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도자기 공방 주인은 놀랐다. 하지만 사토는 그를 문제에 끌어들이려는 게 아니었고 단지 가마를 빌리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승낙하며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들이 케이싱을 만들게 했다. 사토는 각자에게 임무를 배정하며 소녀들에게 함께 협력해 도전을 극복하라고 독려했다. 하지만 이 작업은 전혀 쉽지 않았다. 그들처럼 초보자들은 회전 테이블의 원심력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오직 사토만이 기술 시스템을 통해 모양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건조에 있었다. 이 계절 날씨에서는 건조하는데 오일이 걸렸다. 그 상태로 감에 넣으면 폭발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사토는 시스템을 사용해 폭발을 막을 수 있는 마법을 만들었다. 습기. 그 결과 미에에게 주문을 시험해보라고 했을 때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 후 그들은 병 케이스 모양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했고 필요한 양이 나오자 도예장인장이 모두 감에 넣었어요. 완성품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이니의 약 준비를 도왔고 그 과정이 끝나자 그룹은 가마를 확인하러 갔어요. 도예장인장은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고 해질 무렵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기다리던 가마. 그들은 가마가 식기를 기다리면서 이니의 약도 준비했어요. 그 후 가마를 확인하러 갔어요. 그 순간 수상한 상인이 몇 명의 부하들과 함께 나타나서 사토에 단체가 허가 없이 병 케이싱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마을법에 따라 그는 가마를 파괴하라고 명령했고 그 결과 병들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깡패들이 떠난 후 사토는 감에 대해 주인에게 사과하며 이니의 머리위세를 빌려 마녀에게 연락했어요. 잠시 후 아리사는 파편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것을 본 사토는 미소를 지으며 일부 결함이 있는 케이싱을 넣어 속였다고 밝혔어요. 속이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빠르게 진짜 병 케이싱을 저장실에 넣어두었어요. 그는 그 그림자가 드리운 상인을 보고 아리세게 보여주기 위해 하나를 꺼냈고 그것은 깨졌다. 즉시 저장소에서 꺼냈을 때 온도 변화로 인해 깨진 것이다. 그래서 다음 과제는 케이싱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그 순간 사토는 갑자기 아이템 박스를 떠올렸다. 이전에
그 안에 불타는 종이를 넣어 실험했었고 다시 꺼내면 불이 꺼졌던 것을 기억했다. 그것이다. 그래서 그는 병 케이싱을 아이템 박스에 넣었다가 다시 저장소로 옮기는 방법을 시도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상대로 완전히 식었다. 그 후 그룹은 흰머리 남자의 사무실로 가서 그가 서명하게 했다. 배송 확인서. 수상한 상인은 의심했지만 백작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확인하자 조용해졌다. 백작 측 사람들이 이야기를 확인하자 조용해졌다. 그 후 그는 사택에 실제로 어떤 속임수를 썼는지 계속 물었고 사토는 분명히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고 대답했다. 이후 사토는 구청장에게 서류에 빨리 서명하고 도장을 찍으라고 했지만 그는 이 요청을 무시하고 소통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 순간 규환 후 백작이 갑자기 나타나 사토를 위해 직접 서류에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나타난 이유는 마녀가 구역장의 모든 악행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토는 아니의 머리에 있는 새를 이용해 그녀와 연락했던 것이다. 백발의 남자는 백작의 압박에 적대적으로 변해 마법을 걸어 공격했다. 그를 공격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의 마법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 백작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그의 지위 때문이었다. 백작이 두 사람을 죽이려 할 때 사토가 그들을 쓰러뜨리며 개입했다. 그랬다. 백작이 왜 그랬냐고 묻자 사토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자리에 이 말을 듣고 백작은 칼집에 칼을 넣으며 그 마녀에게는 아주 훌륭한 친구가 있다고 말했다. 출발하기 전에 사토는 다시 한번 도회장 주인에게 사과했다. 그에게 이제 허가를 받았으니 괜찮다고 안심시켰다. 자유롭게 거래하려면 세마세요. 사택의 감사를 표하기 위해 아니는 그에게 마법의 등불을 선물했다. 그리고 그는 노인이 그에게 수여한 마녀의 친구라는 칭호도 받았어요. 마녀. 그 후 일행은 여정을 계속했고 다음날 아침 사토는 나나가 자신 위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며 깨어났다. 그가 그녀의 몸에 손을 대려던 순간 오리사가 그들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녀는 부적절한 행동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나나는 단지 사택에 자신의 플랫폼 시스템을 조정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그는 그녀의 심장 근처에 손을 대고 만화를 흘려보내야 했다. 그때 미아가 갑자기 나타나 사택의 가슴 대신 등에 손을 대라고 제안했다. 그렇게 해도 그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심장 근처에 있어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며 사토가 이후 나나의 등에만 손을 댔음에도 그녀는 부모 앞에서 들으면 안 될 소리를 냈다. 그 소리였다. 이 때문에 오리사는 매우 질투하며 나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다. 예나는 사택에서 편지를 받을 때마다 자랑스럽게 그것을 보여주곤 했다. 동료들에게 보여주고는 그 내용을 읽으며 혼자 킥킥 웃었다. 사토 일행에게 돌아와서 그들이 식사를 하려고 앉아있을 때 리사와 파치는 야생식물을 한 종류 가져왔다. 파치는 그것이 향기가 매우 좋아서 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사토가 실험 대상이 되어 먼저 시도해보니 의외로 달콤했다. 식물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파치와 탐에게도 먹어보라고 권했다. 하지만 그들은 정상적으로 먹는 대신 그의 손에 묻은 것을 부드럽게 핥았다. 이 모습을 본 오리사는 사택에 냅킨을 건넸지만 그녀도 손을 핥으려 하자 그가 만류했다. 그날 밤 파치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사택의 이야기를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이야기를 조금만 진행했을 뿐인데 3명의 소녀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졸음을 이기지 못해 이야기를 멈추게 했고 모두는 차로 올라가 쉬기로 했다. 채 올라가 쉬었다. 다음날 아침 사토가 일어나자 그는 소녀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오리사는 매우 질투심을 느꼈다. 왜냐하면 사토는 그녀 없이 하렘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룹은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다시 채올라 여행을 계속했다. 차를 타고 계속 떠났다.